네, 이번에는 전기 용량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행판 축전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델타 V라는 전압을 이렇게 이제 가하면 이제 전압 표시가 안 됐죠. 델타 V라는 전압을 가했을 때 왼쪽에는 양전하가 오른쪽에는 음전하가 이렇게 이제 축적이 되고 이때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양에서 음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전기장의 크기 E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잖아요. 이건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시그마가 면적당 전하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V는 ED가 되죠. 그래서 여기 D를 곱해서 입실론 제로분의 QD가 바로 델타 V가 되는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정의는 바로 델타 V분의 V분의 Q가 됩니다. 전압을 걸었을 때 그 축적되는 전하량을 전압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Q를 델타 V로 나누게 되면 그 값이 D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A,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금속판 사이 간격에는 반비례하고 넓이에는 비례하는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 공간의 이 내부 공간의 유전율 입실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전기 용량을 구해 볼 수 있겠고요. 구형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구형인 경우 델타 V가 9의 반지름 A분의 KQ가 되고 전하량이 Q가 되겠죠. 그래서 Q를 약분하게 되면 K분의 2가 나오고 K분의 1이 4파이 입실론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4파이 입실론 0 곱하기 반지름 A가 구형 축전기에 의한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전기 용량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값들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축전기를 이제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하는 경우인데 이제 병렬 연결하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이렇게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고요. 직렬 연결하면 전체 용량 분의 1이 각각의 용량 분의 1, 용량 분의 1, 용량 분의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 전기 용량을 구하는 예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26.3번인데 A, B 사이에는 6개의 이 축전기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져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축전기로 바꾸자면 전기 용량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병렬 연결된 1과 3은 병렬 연결은 더해주면 용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1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은 더해서 4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6과 2도 더하면 8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꿔줄 수 있고 직렬 연결하면 자 2분의 1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이 돼서 등가 용량이 2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 두 개 직렬 연결하면 절반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와 4는 병렬 연결이죠. 더하면 6 마이크로 쿨롱의 마이크로 페럿이죠. 페럿. 전기 용량의 단위는 자 앞으로 가보자면 자 전기 용량의 단위는 자 전하량 나누기 전압이니까 쿨롱 퍼 볼트가 되는데 얘를 페럿이라고 합니다. 1 마이크로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1 나노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9승 페럿, 1 피코 페럿이죠. 피코 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은 우리가 페럿을 쓴다. 쿨롱이 아니라 페럿이죠. 자, 다시 와서 그럼 2 마이크로페럿과 4 마이크로페럿이 더해져서 6 마이크로페럿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할 때는 U라고 하자면 2분의 1 C분의 Q의 제곱 QV 또는 2분의 1 C 곱하기 V의 제곱 Q가 CV가 되니까 이렇게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UE라고 이제 소문자로 쓰게 되면 이 전체 에너지가 2분의 1 CV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라고 하자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D분의 A가 C가 되고 여기에 V는
V는 2D죠. 그래서 2제곱 D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 입실론 제로 D는 약분되고 하나만 남고요. A 곱하기 D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A 곱하기 D가 되는데 이 평행판 축전기의 면적 곱하기 간격은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좌변 우변을 부피로 나눠주면 이제 소문자가 되는 거죠. 전체 에너지를 부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만 남게 되겠죠.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의 제곱이 돼서 에너지 밀도라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밀도,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전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기는 축전기지만 사실 공간의 전기장에 에너지가 저장된 거죠. 그래서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회로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요.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량의 시간 변화율이 바로 전류가 되겠죠. 어떤 시간 동안 전하가 얼마가 흘러가는 전하의 흐름을 이제 전류라고 하고, 저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류분의 전압, 즉 어떤 저항체가 있어요. 어떤 저항체에 전압을 걸었더니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때 I분의 V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모양을 가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가진 경우에 이 양단의 전위차가 델타 V라고 하자면 델타 V는 바로 이 내부의 전기장, 어떤 전기장이 이렇게 했을 때 전기장 2 곱하기 이 간격 D가 되겠죠. V는 2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R을 구할 때 I분의 델타 V를 구하는데 델타 V는 전기장으로 표현하면 2D가 되는 거고요. 전류는 dQ dt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 I는 dQ dt 또는 전하의 흐름으로 표현하자면 Q 나누기 시간 T가 됩니다. 그리고 이 I를 달리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I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면적 곱하기 전류 밀도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류 밀도는 바로 전기장에 비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에 비례하는 비례상수를 시그마라고 쓰고 전기장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전류 밀도 J가 시그마 2가 됩니다. 그래서 I를 이렇게 바꿔주면 A 곱하기 시그마 2가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의 역수를, 즉 시그마분의 1을 이 로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로 곱하기 이제 전기장이 약분돼서 A분의 D가 되죠. D를 L이라고 이제 표현해 볼까요? L. 그래서 D를 L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제 길이 L로 바꿔주게 되고, 즉 이 어떤 이 저항체의 저항은 이 얘를 이루고 있는 이제 물질이 있겠죠. 물질의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로를 이제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는 시그마의 역수가 되는데 이 시그마를 이 전도도라고 해요. 전도도. 그래서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J는 전류밀도 J는 시그마 2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주면 이 전기장에 맞게끔 어떤 전류가 흘러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얼마나 잘 전류를 흐를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례상수 시그마를 이제 전도도라고 하는 거고, 이 전도도의 역수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성질을 여기서 이제 비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A번과 B번 그림을 보면 A번 그림에서는 저항체에 가해주는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전류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B번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비율이 이렇게 이제 직선이 아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A번과 같은 이런 거를 우리는 옴성 물질이라고 하고, B번과 같은 물질은
비옴성 물질, 즉 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물질, A번은 옴의 법칙이 적용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를 쓰는 비율이거나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역학에서 공부했을 때 일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에너지, 어떤 시간 동안에 어떤 에너지를 또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 비율을, 이건 이제 전기장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이런 비율을 바로 이제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분의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QV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W의 우리 앞에서 이제 W는 Q 곱하기 델타 V 이런 식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전하의 전이차를 델타 V만큼 변화시켜 줄 때 필요한 일이 Q 델타 V 또는 델타 U라고 쓰기도 했었죠. 이렇게 에너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Q 델타 V라고 쓸 수 있으면 이 T분의 Q가 어떤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전하량이니까 I가 되겠죠. 그래서 I 곱하기 델타 V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옴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V는 IR 또는 저항의 정의로부터 V는 IR을 써서 이거 대입하면 I제곱 R, R분의 V제곱으로 전력을 또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의 단위는 이제 와트가 되겠죠. 시간당 에너지니까 초분의 시간분의 초니까 이제 세컨드가 되는 거고, 세컨드분의 줄이 곧 와트가 됩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예제 27.4번을 구해 보겠습니다. 전기 난로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래서 소비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돼요. 자, 니크롬 선으로 된 전체 저항이 8옴인, 그래서 이제 R이 되겠죠. R이 8옴이 되는 거고, 120V의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류라고 가정하자면 이렇게 이제 120V의 전압을 걸어서 어떤 니크롬 열선이 있죠. 이 열선이 있는데 이 열선의 저항이 8옴이죠. 그럼 전류가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I는 R분의 V가 되니까 15A가 흐르게 되는 과정이 있고, P를 구하라 그러면 사실 P는 여기 R분의 V제곱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R분의 V제곱 해주면 R이 8옴이고 V가 120에 제곱을 하면 이게 1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1800W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또는 I제곱 R을 사용해서 구하면, 자, 15A의 제곱 곱하기 8옴이 돼서 역시 1800W, 1.8kW가 구해지게 됩니다. 이만큼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배터리나 또는 전원장치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또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직류 회로에 대한 직류 회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제 이거 볼까요? 배터리하고 이제 이게 배터리죠. 배터리 또는 기전력 장치라고 합니다. 기전력 장치와 즉 전원을 기전력 장치라고 불러요. 전원과 어떤 저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전원은 내부의 저항을 등가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가지는 저항을 내부 저항 소문자 R로 표시하고, 이 배터리에 연결된 외부 저항을 저항값을 대문자 R로 표기합니다. 그때 입실론, 대문자 입실론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실제 기전력이 되는 거고, 기전력 장치와 내부 저항으로 연결된 하나의 이제 전원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적으로 회로 기호로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에 분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때 이 회로에서의 키르요프의 법칙이나 아니면 전류전압 사이의 관계식을 쓰게 되면 이 기전력 장치가 주는 전이차, 즉 기전력 값이죠. 입실로는 이 회로의 전류 I가 흐를 때 IR 더하기 IR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원의 전이차고 저항에서의 전이차 IR 더하기 IR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 I를 구하면,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전체 저항 R 더하기 R 분의 기전력 입실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좌우변에 각각 전류를 한 번씩 더 곱해주면 I 입실론은 I 제곱 R 더하기 I 제곱 스몰 r로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건 R이 소모하는 R 소모 전력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 저항 R인데, 따라서 이제 배터리 전원, 즉 전원 자체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전원의 소모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공급 전력이죠. 공급 전력.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공급해주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그 자신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일부가 되겠지만,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제 문제 28.1번을 이제 구해 본 거죠. 전지의 단자 전압, 이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외부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즉 내부 저항을 포함한 이 양단의, 즉 A와 D 점 사이의 전위차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거는 V2에서 이 IR을 빼주는 거죠. 2에서 IR만큼 빼준 거기 때문에 여기 IR과 같겠죠. 이거 이항하면 2 마이너스 스몰 IR이 I 곱하기 대문자 R 이런 형태로 나올 테니까요. 일단 먼저 전류를 구해보면 3.93A가 구해지고, 이 단자 전압은 기전력 값에서 내부 저항에 의한 전위차 또는 전압 강하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1.8V가 되는데, 이게 바로 외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따라서 IR 해주면 11.8V가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좌변은 전력, 우변도 전력인데 공급하는 전력, 소모하는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 R에 의해서 소모되는 전력은 46.3W가 계산이 되고, 내부 저항에 의해서 소모되는 전력은 0.772W가 되고, 이 두 개를 더한 전력 47.1W는 바로 공급하는, 배터리가 공급하는 공급 전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저항을 연결하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직렬 연결했을 때는 더해줘서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고, 병렬 연결했을 때는 역수분의 1은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이렇게 되어 있죠. R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R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과정이 여기 예제 문제로 나와 있는데, 8과 4는 직렬이니까 그대로 이제 더해줘서 하나의 선 위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이건 병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병렬 연결했을 때 하나로 바꿔주는 거죠. 6분의 1 더하기 이 3분의 1을 구하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얘가 등가 저항 REQ가 이게 이제 2가 되겠죠. 2분의 1일 테니까요. REQ는 2옴으로 구해지게 되고, 그래서 6, 4도에서, 아니 8, 4도에서 12 더하기 2를 하면 14옴의 저항이 구해지게 됩니다. 전체 저항은 이 A, 이 C 사이의 등가 저항은 14옴이 되는 거고, 여기에 어떤 이제 전압을 가했다고 치자고요. 즉 A, C 사이에 42V를 가했다고 치면 14분의 42는 3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3A가 되겠죠. 3A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I가 3A라는 얘기니까 여기 8옴에도 동일하게 3A, 그게 여기에도 3A가 지나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I1 더하기 I2도 3이 돼야겠죠. I1 더하기 I2가 3이 돼야 됩니다. 여기를 지나는 6옴, 그리고 아래가 3옴인데, 여기로 이렇게 이제 3A가 와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위쪽은 I1, 아래쪽에 흐르는 전류가 I2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6 I1는 3 I2가 되죠. 위쪽에 6옴에 흐르는 전류가 I1이면 이 델타 V는 이 IR이니까 6 I1이 되는 거고, 아래에서 델타 V는 3 I2가 되는데, 양단의 전위차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 두 점의 전위차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델타 V와 이 아래 델타 V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1은 I2의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반대가 됐네요. I2는 I1의 2배가 돼야겠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I1 더하기 I2는 3이 돼야 되니까 이걸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I1은 1이 돼야 되고 I2는 2A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1A가 흘러가야 되고 아래쪽으로는 2A가 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일은 6이 되고 3이 6이 돼서 여기는 이제 6일은 6, 3이 6이 돼서 같이 6V, 6V로 같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BC 양단의 전압은 전위차가 이제 6V가 되는 거죠. 6V가 되고 전류도 구해지고 그래서 전체 전압이 42V가 다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6V가 걸렸죠. 그러면 전류가 3A가 흐르니까 38에 여기 24V가 걸리고 3, 4, 12V가 걸립니다. 그래서 24V 더하기 12V 더하기 6V 하면 전체가 42V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다시 또 전체 전압이 42V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도 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 R분의 V제곱 또는 I제곱 R 해주면 3A가 넣고 제곱해서 9 그리고 8옴이니까 72W가 소모가 되고 두 번째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은 I제곱 R 하면 9 곱하기 4는 36W가 소모가 되고요. 위쪽에 이제 6옴에는 1A가 흐른다고 그랬죠. I제곱 R 하면 그대로 6W가 되는 겁니다. 아래쪽은 I제곱, 즉 2의 제곱 곱하기 R, 3을 곱하면 4, 3, 12W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이 18W를 소모하고 가운데 있는 저항이 36W를 소모하고 맨 앞에 있는 저항이 72W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72 더하기 54가 돼서 126W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맨 아래에 보시면 여기 I제곱 R 하면 9 곱하기 14가 돼서 역시 126W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저항으로 바꿨을 때 흐르는 전류와 전력이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전류가 같으면 당연히 전력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가 저항 구하는 문제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자 뒤로 넘어가서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시험에 내는 건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일부 내용이 좀 시험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공부는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사실은 많지만 시험에는 여러분들 좀 많이 노고가 있으니까 코로나도 있고 훈련도 좀 많이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도록 할 거고 대신 이 수시 2차도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시 2차는 자기장과 관련된 29장, 30장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볼 거고 요것도 다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든가 아니면 강의를 하든가 해서 시험이 어떤 게 출제가 될지 시험 예제 학습을 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기말 시험은 31, 32, 33장에서 출제를 하겠습니다. 34장은 진도는 나가지만 시험에서는 좀 제외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31, 32, 33장 이게 이제 패러데이 유도 법칙하고 유도 법칙, 뭐 발전기 그리고 역기 전력 그리고 뭐 렌츠의 법칙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유도 용량 인덕턴스죠. 인덕턴스 그리고 RL 회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RL 회로는 자세히는 안 했으니까 요거는 좀 빼더라도 요런 영역에 대해서는
또 기말 시험에 따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기말 시험이 뭐 전체 범위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전체 범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수의 비율은 약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말 시험은 사실 전체 내용이 들어가거나 수시 2차 내용까지 다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기말 시험 뭐 이거는 그냥 3차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수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 성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이 34장의 일부 내용을 이제 보고서로 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부과를 할 거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또 시험에 이 전체 성적에 좀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석은 아마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출석은 뭐 감점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태도 점수나 그리고 일상에서의 이 점수 이런 것들은 남은 강의에서 좀 더 반영을 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보고서에서 특히 더 이제 부가 점수를 더해서 더 잘된 보고서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고 좀 낮은 보고서는 마이너스 알파 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반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반영을 하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트한 것 가지고도 또 점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잘 하신 분에게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이렇게 이제 부과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들 반영하도록 하죠. 남은 수시 1차 시험 이제 잘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2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과제로 낸 연습 문제는 따로 문제풀이를 안 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 각자 더 공부하셔서 요거 이제 시험으로 출제를 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